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좌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민족유일당 운동,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단어가 어떤 걸까요? 그렇죠. 유일당이 되겠죠. 민족운동, 알겠는데 유일당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유일당, 우리가 많이 쓰지 않은 단어잖아요.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랑 북한 사람이 있었어. 막 서먹해. 막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사투리 쓰고 막 그래. 그랬을 때 갑자기 저기에서 일본 사람이 막 곤니치와 하면서 와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랑 북한 사람이랑 좀 그 전보다는 좀 편해지겠죠.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내에서도 두 가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 하나는 사회주의. 그랬을 때 이 두 세력의 공공의 적이 누구예요? 일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는 그러한 운동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우선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민족유일당 운동을 이해하고, 그리고 신관의 성립과 전개 과정, 그리고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민족유일당을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 신관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신관회, 이 두 개. 자, 민족유일당 운동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세력이었죠? 그렇죠. 민족주의. 그리고 다른 단체는 어떤 게 있었느냐? 바로 사회주의가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족주의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분열을 하게 돼. 왜 분열을 하냐면은 우리 이제 문화통치 시기에 자치론 기억나세요? 자치론의 대두, 그리고 막 민족 분열 통치, 이런 내용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민족주의 내부에서 이 자치론에 대한 그런 의견이 되게 커집니다. 그러면서 이 자치론에 따라서 이 자치론에 대해서 타협을 하는가, 비타협을 하는가, 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타협적, 그리고 비타협적, 반대가 되겠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이렇게 두 개가 분화가 돼요. 두 개. 따로 민족주의라고는 안 쓰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타협적 민족주의 뭐예요? 자치론은 뭐예요? 저번 시간에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자, 타협적 민족주의. 일본이 허용하는 내에서 우리가 일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일본이 허용하는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치를 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치론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자치론자. 혹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독립을 안 할 거야, 너희. 그래서? 아니, 독립을 할 거야. 언제? 일본이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그 사이에 기회를 봐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회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기회주의. 자, 그랬을 때 비타협적 민족주의 같은 경우는 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일본이 약해질지 언제 알고. 그러니까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랑 타협적 민족주의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단 말이야.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두 개가 힘을 모아서 일본이랑 저항을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나눠졌으니까 힘이 약해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분열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자, 사회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 3.1운동을 전후로 하여서 유입이 돼요. 그랬을 때 우선 사회주의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이 쓰입니다. 그랬을 때 사회주의가 주장하는 내용은 핵심은 하나예요. 계급혁명. 계급혁명이 뭐냐면은 이제 뭐 나올 거야. 계급혁명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을 하지 않는 일부 소수 계층이 주도를 했다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노동자와 농민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걸 누가? 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혹은 자본가, 부르주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부르주아 계층이 이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착취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 사회가 발전하면은 노동자와 농민이 세상을 주도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세상이 뭐예요? 유토피아인데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 노동자와 농민이 뭘 해야 돼? 계급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계급혁명.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계급혁명이 뭐고 이 사회가 뭐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누구의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요? 노동자와 농민의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노동자와 농민 활동은 나중에 대중운동에서 좀 살펴볼게요. 그랬을 때 이 사회주의가 누구의 입장에서? 자본가의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는 거야. 일본 같은 경우는 제국주의 국가지만 또 자본주의를 또 신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무슨 법안을 발의하느냐? 바로 치안유지법을 만듭니다. 치안유지법.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1925년대에 이제 만들어지는 법인데,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막 국채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국채는 이제 뭐 천황제도를 볼 수가 있겠고, 혹은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 같은 경우 이제 사유재산, 얘네들은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러한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압박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치안유지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사회주의도 엄청나게 일망타진하고요. 또 누구도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 치안유지법으로 압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한 거야. 치안유지법 때문에. 막 조직이 엄청 바뀌어요. 막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만들었다가 없어지고 막 그래. 힘이 셀까 약할까? 약하겠지. 자, 민족주의는 분열을 해서 약해진 상태고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지금 치안유지법으로 약해진 상태고요. 두 약한 상태에서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공통점에 의해서 이러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느냐? 바로 오늘 살펴볼 민족 유일당 운동, 일당 운동의 배경이 나타나게 된다. 자, 민족 유일당 운동의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랑 사실은 이제 만세 운동이랑 되게 엄청나게 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세 운동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세 운동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운동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이제 60만세 운동이 있습니다. 60만세 운동. 자, 근데 이 운동이 뭐랑 같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배우셨던 3.1 운동이랑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3.1 운동이랑 60만세 운동이랑 비교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능이라든가 뭐 한능검이라든가. 자, 그럼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60만세 운동을 좀 옆으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이렇게 하고 좀 요 정도 해서 60만세 운동, 만세 운동. 자, 우선은 자, 3.1 운동 어떠한 배경으로 일어나게 됐죠? 국내적인 것만 살펴볼게요. 배경. 자, 국내적으로 당시 어떠한 시기였습니까? 그렇죠? 무단 통치 시기였죠? 무단 통치의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통치에 항거하여서 일어났잖아. 그리고 여기에 대한 트리거가 된 거, 기폭제가 된 사건이 바로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거.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었죠. 자, 그러면은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비슷합니다. 바로 문화통치 시기. 문화통치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문화통치 시기에 이 식민지 교육을 하는데 이게 되게 차별교육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교육의 차별교육에 반대해가지고 아니 왜 조선 사람, 일본 사람 차별해서 교육하세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문화통치에 대한 항거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여기선 고종 황제가 돌아가셨죠. 자, 여기선 누가 돌아가시냐면은 순종 황제가 돌아가십니다.
순종, 사망. 그러니까 요걸로 장난을 잘 쳐요. 장난을 잘 쳐. 그러면 이제 연도도 한번 보셔야겠다. 자, 3.1운동 같은 경우는 몇 년? 아이고, 사람 많이 돌아가셨네. 1919년.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1926년. 6 기억하셔라. 이렇게 외우세요. 자, 배경은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모습을 알겠고, 그러면 누가 주도를 했는가? 자, 주도 세력이 누구였는가? 우리 이제 3.1운동 같은 경우는 민족 대표 33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주도를 했고요. 민족주의. 그리고 또 누가 민족주의에 의해서 이제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들고 누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학생과 그리고 지식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주도를 하게 되냐면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주도를 합니다. 사회주의. 그리고 이들에게서 이제 영향을 받은 학생들. 자,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은 배경이 있어요. 자,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3.1운동이 뻥 터졌잖아.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어. 일본이 초긴장을 하는 거야. 다시금 또 이런 3.1운동의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본은 여기 어게인 3.1운동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미리 싹쓸 제거하는 거예요. 당시 민족주의 세력들을 엄청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세력들이 어느 정도 세력을 보존하게 되었고요. 그 아래에서 이제 공부하시던 많은 학생들께서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거. 미리 민족주의 계열을 많이 쳤습니다, 일본이. 자, 그래서 주도를 해서 이제 어떠한 범위, 시위의 범위 한번 살펴볼게요. 범위. 얼마나 거국적으로 일어나게 됐는가? 범위. 자, 이렇게 했을 때 전국적이었나요, 3.1운동? 방금 말씀드렸죠? 전국적이었다. 전국적. 오케이. 자, 그리고 60만세 운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이었을까요? 전국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일본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철저하게 감시를 해요. 자,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3.1운동과 60만세 운동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3.1운동은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가 되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아니잖아. 혹은 뭐 순종 황제가 갑자기 갑툭튀로 튀어나온다든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셔라. 자, 그런데 만세운동과 이 민족유일당 운동 더불어서 신관회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살펴볼게요. 자, 무슨 관계가 있냐면은 이 60만세 운동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 데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가 살펴보면은 민족주의 세력은 사실 사회주의 세력들을 그렇게 반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세력들 같은 경우는 타협이 없어. 그냥 독불장군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계급투쟁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이상향이란 말이야. 사실 독립은 사회주의 세력들한테는 그냥 넘어야 될 울타리 중에 하나인 거지 독립이 지향점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자본가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사회주의한테 자본가는 척결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좀 말도 안 통하고 막 결국에는 우리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거리감을 두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60만세 운동에서 사회주의 이들이 민족운동을 주도하려고 했다라는 걸 보니까 우선은 우리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기보다는 민족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손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이 있으니까 조금 나쁜 놈이랑은 손을 잡겠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러면 좀 이해가 쉽죠? 그러면서 이들 간에서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니 그 중에 물산 장려회랑 이제 서울 청년회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에 이들이 이제 합쳐가지고 조선 민흥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민흥회.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합니다. 정우회라는 단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정우회가 1926년에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정우회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빨간색, 빨간 맛. 우리는 이제 이 사회주의 계열은 우리는
타협적 민족주의랑은 말 안 할 거야. 하지만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같은 경우는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선언이냐면은 정회 선언이에요. 정회 선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족유일당 운동 그리고 이후에 나올 신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정회 선언으로 인해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정한다. 그리고 막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딱 보면은 아, 정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운동들로 인해서 결국에 탄생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신간회다. 새롭게 이제 부러웠다. 요즘 장마라서 분필이 자주 부러져요. 자, TMI. 자, 새롭게 나타난다 해서 이제 신간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간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과정들 어렵죠. 어려운 상황에서 겨우 태어나왔어. 자, 그런데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신간의 탄생에 대한 의미, 의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되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외울 게 많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간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 한반도 통일된 상태입니까? 안 돼 있죠. 북쪽에는 이제 북괴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미제 앞잡이들이 있잖아. 잘못 말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국가 같은 민족이지만 사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간에는 이러한 갈등 관계 속에서도 공동의 목표, 뭐예요? 독립, 일제를 몰아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사상을 뛰어넘어서 유일당 운동을 전개한 단체라는 게 큰 의미예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일, 민족적인 과제인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쟁이 꼭 통일의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렇게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안 돼요. 전쟁은 안 돼. 자, 그랬을 때 신간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간에. 일단은 국내 최대. 글씨가 아주 아주 난리 부르어요 지금. 국내 최대 항일 단체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민족유일당 운동, 이게 제일 중요하지. 좌우 합작? 벌써부터 좌우 합작이라고 쓰진 않을게요.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당. 글씨를 좀 양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활동들을 했었냐면은 주로 이제 정치적이라든가 사회활동, 특히 얘는 이제 노동자 농민에게 러브러브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제 사회운동. 그리고 더불어서 민족주의 계열도 이제 뭐 밀립대학 설립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도 있는 것처럼 이제 국민 계몽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하였다. 자, 근데 플러스 알파로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신간회가 어떻게 보면은 메인 디시라고 하면은 에피타이저 같은, 에피타이저? 좀 이게 사이드 메뉴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근우회는 뭐냐면은 여성 인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였던 단체인데, 신간회랑 자매단체입니다. 자매단체.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요렇게까지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신간회에 대한 내용이다. 신간회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연도 같은 경우는 1927년에 만들어진다. 31년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신간회 활동을 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끝은 아니에요. 끝이 아니야. 자, 만세운동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신간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60만세운동이 영향을 줬듯이 딱 만들어진 신간회가 영향을 주는 만세운동이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살펴볼게요. 자, 어떠한 만세운동이냐? 바로 광주, 이렇게 쓸게요. 광주 항일
광주에서 이제 학생들이 항의를 했나 봐. 학생 운동.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일단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배경부터. 배경은 60만세 운동이랑 비슷합니다. 문화통치 시기에 이 차별교육, 식민지의 차별교육이 너무 학생들에게 좀 옳지 않았다. 실제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한 다음에 막 학생들을 좀 동등하게 대했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빠가요로, 조센진,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별만 안 해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세를 질렀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떠한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사건이에요. 요 배경이 된 사건인데 이광춘이라고 박기욱이라고 이러한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광주 시내에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 학생들이 와가지고 희롱을 하는 거야. 고니치와 댕기머리 데스네. 직쇼 막 이러는 거야. 희롱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 여학생들의 친척이었던 조선인 학생이 일본 학생이랑 이제 원타치를 뜨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본 이 일본 학생들이랑 조선 학생들이랑 패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패싸움 속에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수사를 하느냐?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요. 일본 학생들은 일단 집에 가. 일본 학생들은 집에 가고 조선 학생들 니네 일로 와봐. 왜 학생이 공부나 할 것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광주 항일학생 운동 같은 경우는 이러한 두 가지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누가 주도를 하는가? 당연히 학생들이 주도하죠. 학생들이. 지금 교육도 지금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수사까지 이딴 식으로 하고 있다고? 또 막 들불처럼 막 달아올라요. 그러한 과정에서, 자, 여기서 이제 신민회가 나옵니다. 신민회가 지원을 한다는 거지. 어떻게 지원을 해요? 바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거야. 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나타나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로 니 그랬니? 막 일본 학생들이 그랬었니? 조선 학생들이 그랬었니? 가서 이제 파견을 하는 거야. 신간에는, 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신간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퍼뜨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이 이걸 커트하긴 해요. 커트. 자, 그랬을 때 이 진상조사단 파견을 하고 했지만 되게 여러분들 요걸 기억하셔야 돼. 이 시위가 이제 어떻게 이제 퍼지게 되느냐? 전국적으로 퍼져요. 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자,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 광주 항일학생 운동이 어떻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는가? 요거에 대한 그냥 예시를 들려고 하는데, 쌤이 강아지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2마리 키우고 있는데, 가끔 이제 시골에서 산책을 시키다 보면은, 멀리서 좀 이제 육중한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행패를 부려. 그러면은 내 개인적인 마음은 우리 개가 조금 이제 좀 막 으르렁 그러면서 좀 이렇게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강아지들은 쫄보거든. 되게 막 내 뒤로 와. 그러면 속상해. 속상해요. 봐봐. 이 미천한 강아지가 이렇게 기가 쫄려가지고 내 뒤로 숨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동기들이 지금 일본에 의해서 이러한 상황이 딱 벌어져? 이건 못 참는 거거든. 못 참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아니 우리 애들이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야? 못 참지 당연히. 하다못해 이 강아지도 그러는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못 참지.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시가 조금 저렴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딱 보면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되게 편하겠죠? 얘는 전국적이야. 얘는 전국적이잖아요. 얘는 전국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섞어가지고 비교 문제 같이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신간회가 여기에다가 광주 항일학생 운동에다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연도는 이제 1929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조금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신민회 기억나세요? 신민회 그리고 신간회 두 가지가 있는데, 신민회는 조직의 이 운영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에요? 비밀 결사. 왜냐면은 얘네는 공화정 지향하고 항일단체잖아. 적이 많단 말이야. 신간회는 뭐예요? 신간회는 공개단체예요. 국내 최대 단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만들어질 때 회원수만 2만 명 정도가 됐었고요. 이게 나중에 해체가 될 때 4만 명, 2배, 2배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부가 150개가량 돼요. 이러한 거대한 조직을 비밀 결사로 운영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신간회 같은 경우는 공개단체, 신민회 같은 경우는 비밀 결사. 이것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간회 활동 되게 많이 해요. 노동운동이라든가 농민운동도 엄청 서포팅 하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광주 항일학생 운동에 대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해소가 된다. 해소 혹은 해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간의 해체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선 일본이 엄청나게 탄압을 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세력이 이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은 결국에 어디에 이제 본인들의 이 생각이 있냐면은 소련한테 있어요. 소련이 당시에 이제 야, 우리 이제 민족주의 세력이랑 연대하지 마. 오로지 철저하게 사회주의 세력으로만 투쟁, 계급투쟁을 진행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랑 이 사회주의 계열이랑 멀리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간회가 해소 혹은 해체가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족유혈당 운동, 그리고 신간회 활동, 그리고 각종 만세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신간회 활동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서 좌우 대립이 극화된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